예, 이제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요, 업무가 상당히 심플하죠. 제 63조 보시면은 요양급여 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평가기준 개발.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한 업무예요. 공단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죠. 공단은 굉장히 몇십 개가 늘어서 있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3개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같이 가는, 공단하고 병렬로 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밑이 아니고요. 공단의 밑이 아니고. 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구성이 중요한데, 원장 1명, 이사 15명, 그다음에 감사 1명입니다. 네, 이제 이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랬지만, 이사 중에 상임과 비상임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사 중 4명하고 원장, 감사가 상임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임 이사가 11명이 되는 거죠. 공단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거의 비슷한 임원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사장, 그 다음에 감사, 요건 각각 1명씩으로 같은데, 이사가 공단은 14명, 심평원은 15명이에요. 그 중에서 공단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가 5명, 심평원에서는 상임이사가 4명. 예, 이런 식으로 좀 임원 구성이 좀 약간 다르니까, 비슷한데 약간 다르니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전부 임명권자가 다르다는 거, 각각 임명권자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원장 임기 3년, 역시 공무원이사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 각각 2년씩인 거. 이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라는 게 심사평가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심사평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구성원이 굉장히 많죠. 90명 이내 상근심사위원, 1,000명 이내 비상근심사위원인데요. 다른 위원회하고 헷갈릴 일은 없겠죠. 이제 이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수치 자체를 다르게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심사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건 괜찮은데 해임 해촉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 손상 이런 경우가 포함이 된다는 거. 역시 경미한 과실이나 이런 식으로 지문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사평가는 생각보다 내용이 참 많이 짧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심사평가원에서 가장 이제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한다면은 객관식 문제로 가장 매력적인 것이 아무래도 임원 구성 측면이에요. 임원 구성 측면 같은 경우는 공단이랑 워낙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명권자가 전부 다르죠. 원장, 감사는 대통령 임명, 그 다음에 상임인사 원장 임명, 비상임이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이기 때문에 임원 조문 제65조 같은 경우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심사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거의 주요 업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상당히 짧죠. 자, 그러면은 곧장 이어서 제6장 보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상당히 길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마 보험급여만큼 길 텐데, 보험급여가 20조에 걸쳐서 있었다면, 이것은 한 17조 정도에 걸쳐서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험급여보다는 아마 여러분이 조금 다가가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매달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부양자가 아닌 이상, 뭐 특별하게 예외자가 아닌 이상 보험료가 항상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알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가입자가 내는 것이 보험료인데,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 보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당연히 다르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제69조 4항에 보시면은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5항을 보시면은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보수월액하고 소득월액. 보수월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직장에서 얻는 보수에 따라서 얻는 월급에 따라서 거기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얻는 금액이 보수월액 보험료고요. 이건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다 내는 거죠. 소득월액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얻는 월급 이외에 소득이 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연 몇천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만 내는 거죠. 예, 그 소득월액에 또한 직장보험료를 곱해서 얻은 금액, 이걸 갖다가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역보험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두 가지를 곱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70조 보수월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장 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소득월액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72조 보험료 부과점수, 이건 이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거죠.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인데,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역가입자가 소득 및 재산을 전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만 기준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보다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같은 경우는 세대 기준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험공단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2021년의 보험료라든가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같은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평평성도 고려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이 된 기관인데,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가 같이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같은 것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2항 제72조의 3, 2항 4호에 보시면은 직장 가입자에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형평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보시면은 2항에 그 적정성 평가 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객관식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이 적정성 평가 시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73조에서 보험료율을 결정을 하는데,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1천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1천분의 80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1천분의 80 범위라는 거, 그리고 심의위원회 의결도 필요하다는 거. 정해진 보험료의 100분의 50 절반 필요하다, 절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74조 같은 경우는 보험료 면제 규정인데, 보험료 면제 규정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것도 면제,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느냐, 어떤 경우에 면제가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해서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줄여가지고 정리를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험료의 경감과 경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76조 보험료의 부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절반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가 100분의 50, 그다음에 사립학교 사용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보수월액 보험료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보수월액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월액 보험료인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자하고 사용자하고 그 나눠서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전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서 부담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험료 납부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수월액 보험료 같은 경우 우리가 보험료, 직장 가입자들이 보험료 낼 때 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징수해가지고 그쪽에서 내잖아요. 우리가 따로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 의무자고요. 그다음에 소득월액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 본인, 근로자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요. 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직장 다니셨거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제2차 납부 의무 같은 경우에는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그 법인 재산으로 보험료를 못 낼 경우에는 무한책임 사원하고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2차 납부 의무를 진다는 거.
그 보험료의 납부 제78조로 넘어갈게요. 제78조 보험료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가산금 제78조의 가산금 이런 거 참 싫죠.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 사용자가 가짜로 근로자가 아닌데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근로자로 신고를 해서 지역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역보험료 냈어야 하는 지역보험료의 양 그리고 낸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 양 그 두 개의 차이만큼을 추가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고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서로 납입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납부 의무자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한테만 고지를 해도 모두에게 고지가 되었다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80조 연체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좀 이게 중요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연체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체금 징수 정리 책이 있으신 분들은 91페이지 보시면 연체금 징수 정리를 저희가 해놨는데 날개 쪽에 보시면 연체금 징수 정리라고 해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보험급여 쪽의 연체금 부담이 좀 적어요. 기타 징수금보다. 보험료나 보험급여 쪽은 일단 한도가 낮아요. 한도가 2% 넘을 수 없고 5%는 넘을 수 없어요. 네, 기타 징수금 같은 경우는 30일 전까지는 3%고 30일 지나서는 9%예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연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요. 1,5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20, 1,000분의 1, 1,000분의 30, 6,000분의 1, 1,000분의 50, 3,000분의 1, 1,000분의 90.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직접 문제에서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또 표로 정리해서 한번 확실하게 외워두면은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는 그런 종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약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조문을 보고 스스로 한번 그 표를 그려가지고 작게 포스트잇에다 해가지고 붙여놓고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문이 막 복잡하고 막 그렇지는 않은데 수치가 서로 헷갈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식 지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문제 내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제81조 독촉하고 체납 처분이 있는데 독촉할 때 10일에서 15일 이내 납부 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꼭 발부를 해야 돼요. 독촉장 없으면 안 됩니다. 독촉장 발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내지 않으면은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지방세 아니고 국세예요. 국세 체납 처분이에요. 국세 체납처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체납처분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뭐 그게 대부분 압류하고 공매로 넘어가는 이 절차예요. 실무를 해보시면은 체납하고 체납고지서를 뿌렸는데 안 내고, 그럼 독촉하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가 나갔는데도 안 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압류한다고 해서 국세 체납 처분을 한다고 해서 압류 통보서도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제4사항이에요.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통보서가 항상 발송이 됩니다. 이 압류할 때. 그래서 이제 압류가 되면은 공매 절차로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국세 체납 처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체납 또는 결손 처리원 자료의 제공 제81조의 요거 같은 경우도 밑에 보시면은 1항에 1호, 2호에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이 지난 보험료 이런 것들 수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제82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2조 같은 경우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 납부인데 체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 그러니까 나눠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1회나 2회 체납한 사람은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분할 납부 승인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승인이 또 취소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83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사항 공개가 나오는데 인적사항 공개 아까 그 부당이득 징수금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부당이득 징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부당이득 징수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징수금 1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었는데 고액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전체금, 체납 처분비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일단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절차는 똑같아요. 심의하고 서면 통지, 소명 기회 줘서 6개월이 경과된 뒤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로 비교를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이제 구분을 하는 혹은 공통점을 찾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결손처분인데 제84조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체납처분이 나왔잖아요. 체납처분을 하고도 이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거나 하여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징수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체납으로 잡히지도 않고 결손처분한 금액은 결손처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손이 된 금액. 근데 만약에 이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하유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을 했던 경우라면 근데 만약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은 아니고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압류할 재산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체납 처분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징수 순위가 상당히 위인데 국세나 지방세보다 앞서지는 않아요. 근데 국세, 지방세 바로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사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는 우선합니다. 상당히 앞선 순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 서로 월별 보험료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현재의 그 보험료율과
보험료 그 부가점수당 금액 같은 게 주어지고 나서 계산을 하라는 게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하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기준하고 얼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가, 부담에 대한 기준하고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정확하게 생각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체납 처분, 체납한 자들에 대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 공개나 체납 처분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그 정도를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6장까지 이제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강의 제7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